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하고 그 다음에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부 댓글을 보는 순서를 진행을 할게요. 먼저 데니 강님이 질문을 써주셨는데요. 보시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19년 2월 말 3월에 큰 이벤트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로 벡트 거래소가 2월 말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요. 여러 사람들이 3월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으니 3월에 비트코인이 폭등한다고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써주시고 이제 밑에 다른 분들이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보면요. 일단 코인 사륜님이 그 비트메인이 왈라왈라 지역의 뭐 신공장 비트메인이 이제 채굴 공장이 가동이 2월달에 스타트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저스티스 리님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좀 길지만 제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오던 ICO들이 가시적 성과가 그때부터 나오는 시기쯤일 거예요. 크립토 마켓은 비교 대상이 없는 신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건전성,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현재 많은 조작과 불건전한 데이터만 쌓아온 시장이라 SEC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성장 과정일 것입니다. STO로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신뢰성의 문제일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거래 환경이 기존 자산시장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예전 바다 이야기나 이런 사행성 게임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뷰어 프로그램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었죠. 리모트 조작도 가능했고요. 작금의 크립토 거래 환경이 저렇게 조작 가능한 시장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거래소별로 이제 그 입출금 막아놓고 펌핑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작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신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벡트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기관, 협업하에 진행하는 글로벌 거래소들이 내년 1분기에는 본격적인 런칭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관이 원하고 바라는 시장의 환경은 반드시 건전해야 합니다. SEC 의장이 부실한 중국 기업을 미국 내 유령 회사로 우회 상장해서 발생했던 차이나헛을 일한 대중국발 증권 사기 이후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의 기업 공개와 함께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제이 클레이튼의 이미지는 건전, 투명, 증명 이런 이미지입니다. 다 적어보니 두서없네요. 얘기하면 뭐 많이 길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는 규제 환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산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자의 위치에서도 시장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기존 거래에서는 거래소 내 환경 내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강도가 최하위급입니다. 예, 기존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산의 입출금, 시장가의 급등락에 따라서 스탑 로스 기능 등의 부가 기능, 매도 매수 주문의 데이터들도 분산화되어야 시장의 조작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니까 일단 지금 ICO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못 내는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참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에 맞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SEC에 이제 의해서 이게 그런 평가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벡트 거래소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저스티스 리님이 써주셨고요. 일단 제가 그 데니 강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보시면 2019년 일정이 1월달에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1월 14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벡트의 그 CEO 켈리 로펠러가 사전 준비가 지연돼서 암호화폐
선물 상품 출시는 오는 12월 12일에서 내년 1월 24일로 연기,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띄어쓰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SEC가 이제 비트코인 ETF 결정을 지금 최종 마감일인 2019년 2월 27일로 이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무조건 승인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승인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관세 90일 연기된 게 12월 초로 했을 때는 내년 2월 말이고요. 만약에 1월부터 따진다고 하면 내년 3월 말이 됩니다. 결국에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일정을 적어 놓긴 했는데, 이런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되면 비트코인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9월 달에도 이제 ETF 얘기 나왔었고 계속 지금 연기가 됐어요. 벡트도 마찬가지고요. 벡트도 마찬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물론 이렇게 뭐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월 1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벡트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부 사정에 의해서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주식이 이제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슈가 발표가 되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뭐 퀀텀 같은 경우도 메인넷 출시되기 전에 올라가다가 출시가 딱 되고 나서 오히려 빠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보셔라. 예, 이렇게 데니강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제 아마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또 사람이 실망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감을 좀 낮춰놓고, 그 다음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엔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언젠간 계속 연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ETF도 벡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푸드히터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뭐냐면 무역 전쟁이니 뭐 벡트니 금리 인상 이런 거 다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헛소리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있어 왔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호재가 사실 올해도 호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실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만약에 이게 상승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짜 큰 호재가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뉴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다지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그 벡트 거래소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올해 이제 골드만삭스가 2월달부터 이제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했던, 액션을 취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2월달에,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2월달에 골드만삭스가 투자하는 벤처 기업이 서클이죠.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를 약 4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4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침이 자꾸 나와서. 예.
그리고 3월 달에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받은 가상화폐 통화 결제 및 투자업체, 그러니까 서클이죠. 서클이 비트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비트 라이센스가 뭐냐면 뉴욕주에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비트 라이센스라는 이 허가를 이제 발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허가를 받아야지 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고 분기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래 내역 기록 및 1만 달러 이상 고액 거래를 신고 등을 필수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이제 서클이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월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그리고 이제 9월에 골드만삭스와 중국 검색 포탈 바이두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기업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USDC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스타트업 비트고 홀딩스에 1,6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온보딩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도 뽑고 교육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 전 보고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고수하고 있고 시장에 연결된 어떤 새로운 상품도 제공하려고 이제 서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골드만삭스는 지금 벡트 거래소가 준비가 끝나면 그 벡트 거래소와 함께 이제 이 커스터디 서비스도 고객들한테 이제 도입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2월 달부터 해서 뭐 지금 제가 골드만삭스만 얘기했지만 다른 뭐 JP모건이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다른 이런 기관들도 지금 계속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물론 가격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야, 이런 거 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가격은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 이제 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 자세를 취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무 의미 없고 이 시장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시장에 이제 이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거, 골드만삭스 그리고 서클, 이런 기관에서 계속 뭔가 돈을 지불하면서 뭔가 사고 라이센스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거예요. 나중에 마케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의 비트코인이 시작돼서 7천만 원을 가면 700만 원 시작해서 전고점을 갔다고 할게요. 전고점을 가면 얼마죠? 3배 상승한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2,000달러까지 빠졌다가 2만 달러 가면 10배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야, 우리 고객들, 초기에 들어온 고객들은 10배 벌써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출발 선상에 서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 가격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취급 불가능, 규제 탓, 기사만 보면 어때요? 골드만삭스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11월 29일 날 블록 인프레스 이제 기사인데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냐면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서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자산 시장 부서의 수석
저스틴 슈미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규제 문제로 인해 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암호화폐를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고객들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과 관련해 어떻게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결국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거래소 IC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결국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하는 거예요. 그 IC가 하는 게 거래 플랫폼 벡트 출시와 피델리티 진입 등 기존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형태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기관의 암호화폐 진입에 진척이 있다며 고객들의 자금을 대신해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에서 안전한 커스터디 등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들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해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자산이 이런 변동성, 물론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니면 뭐 시장의 조작,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해킹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자산에 어떤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벡트 거래소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저는 뉘앙스로 이제 이 기사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 보고 야, 암호화폐 취급 불가능, 골드만삭스 이제 안 들어오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가 1년 동안 준비한 게 이제 보이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벡트 거래소가 출시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푸드히터님이 질문하셨던, 결국 이제 무역 전쟁이나 뭐 벡트 이런 금리 인상 이런 게 의미 있냐? 금리 인상이 왜 의미가 없겠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까지는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시장 경제에서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작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 그리고 이제 이란, 터키 이런 데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몇 차례 더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중국 이 위안화 차트, 위안화 대 달러. 잠깐만요. 뭐지 이게? 보여드리면 결국 지금 이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7위안에서 계속 매달려 있는데, 7위안을 넘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는데 간당간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벌고 있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연기됐잖아요. 연기됐고 내년에 만약 미국 금리 인상되면 이 달러 대 위안화 차트가 7위안을 1달러가 7위안을 저는 넘지 않을까, 차트가 갑자기 안 열리는데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단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차트는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6.87 위안에 있어요. 1달러가 6.87 위안인데 계속 지금 그 7위안 밑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런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금리 인상돼서 중국이 7위안이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달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도 아마 자국에 있는 달러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외환 보유고가 지금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외환 보유고를, 그 남아있는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보면 아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마 국민들한테 좀 더 강하게 달러를 통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부자들, 돈 있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제 금하고 달러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헛소리가 아니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야 이젠 얘는 이거 의미 없다, 팔고 나가자. 그래서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은 어느 타이밍이든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타든 뭐 장타, 홀딩이든 그런 여러 가지 장기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 단기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섞여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관점은 완전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방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뮤엘님이 캐시앱 스퀘어 그룹은 어떤 기업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뉴스 시간에 캐시앱 스퀘어라는 이 캐시앱이 페이팔을 제치고 지금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업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송금 결제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를 보면 결국에 이 이사회 구성원도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고 어제 IPO 전에 비트메인에 많은 투자를 한 유대인 투자회사 세콰이어 그룹. 이렇게 결국에 이런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캐시앱 스퀘어라는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를 이런 송금 결제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을 이제 유대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시장을 죽일 건데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주셨는데 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기사에서 조셉 영이나 바이낸스 사장 자오청펑이 리플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라면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에 트윗을 날렸는데 저희가 뭘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리플이 결국에 그 통화 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플의 목표인데 증권으로 브릿지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이제 그때 이제 도리도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돌리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트윗을 날린 저희가 뭘까요?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 결국에 어떤 여론 형성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트윗을 하면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기관에 압박을 넣을 수 있다. SEC가 지금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스텔라는 이제 이번에 30개 코인인가 들어가면서 스텔라는 들어왔는데 리플은 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스텔라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리플도 결국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 잠시만요. 한 분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주현님이 비트 50%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하락장에 알트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알트로 이제 바꾸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비트를 갖고 있다가도 저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고요. 비트를 갖고 있다가 알트들 너무 싸면 뭐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너무 처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면 막 알트코인에 비트를 다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알트코인이 좀 이렇게 시총이 괜찮고 그런 코인이면 상관없는데 막 펌핑되고 있는 코인들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개수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 생각이 드시면 저는 비트코인을 갖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중, 비트코인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비중을 정하셔서 저는 이제 50%를 권장을 드리지만 뭐 30%든 아니면 비중을 정하셔서 40%든 이 비중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것들로만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하시고 그 비중은 좀 지켜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지철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제 질문을 남기네요. 비트코인 선물과 비트코인 ETF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트코인으로 파생 상품을 만든다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락한 게 아닌가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선물 옵션 거래를 이제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옵션 상품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저는 있다는 걸로 이제 정보는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 벡터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 IC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상품들을, 파생 상품들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아요. 파생 상품은 일단 리스크,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큰데, 이 상품 자체가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 파생 상품은 리스크가 거기서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냥 코인으로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진짜 적은 금액으로 해보시고, 그렇게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금액도 이제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면요. 일단 선물 거래는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도 먼저 비트코인을 팔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비트코인을 먼저 팔 수 있어요. 어떻게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도 않는데 비트코인을 팔 수 있냐? 그게 선물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는데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을 산다는 거는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증거금만 필요합니다. 증거금만. 그리고 선물 상품은 보통 일정 부분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그 레버리지 효과는 선물 상품마다 그 레버리지 그 비율을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선물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 출시된 게, 선물이 세력 입장에서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먼저 비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 가격을 내려서 그걸로 이익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 취한 걸로 비트코인 현물을 지금부터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을 지금부터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비트코인 선물은 선물 거래 시작이 되면서 하락한 게 선물의 영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승인되면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게 맞냐? 일단 왜 상승할 거로 보는 게 맞냐라고 하면, 일단 ETF 상품 자체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하나대투 HTS 차트인데 ETF 상품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뭐냐면 상장지수 펀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코스피 1위부터 200위 기업을 그 합에 추종을 하는 상품인 겁니다. 코덱스 200은요. 그래서 코스피 1위부터 200위 기업이 상승하면 코덱스 20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빠지면 같이 추종해서 빠지고요. 그러면 코덱스 200이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코스피 한 종목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종목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200위 안에 드는 기업도. 근데 코덱스 200은 그거를 이제 20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매년 이제 선정되면서 바뀌어요. 그럼 그 바뀐 기업을 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망해서 나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걸러져서 이미 이거는 추종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장지수 펀드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인버스도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 곱하기 이 X가 뭐냐면 2배라는 거예요. 2배. 선물 인버스의 2배.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빠지는 거에 2배 곱해서 이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버스 상품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출시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보통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자체가 보통 이제 이런 코덱스 200,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건 타이거예요. 타이거 200이라든가 뭐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이런 상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인버스 상품들도 있지만 이런 기존 현물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원자재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원자재 상품들도 있고 여러 개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채권도 있고 철강도 있고 있어요. 헬스케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ETF 같은 경우는 ETF 상품 특성상 이제 자금 유입이 되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참여자들이 실제 내가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증권사 계좌 안에서 내가 바로 이런 암호화폐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아니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50 하면 크립토커런시 1위부터 50위 기업의 상품들을 묶어서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해서 만드는 겁니다. 추정하게끔. 그러면 돈이 만약에 우리가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크립토커런시 1위부터 50 크립토커런시 50이라는 상품을 사면 산 돈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암호화폐 시장 가서 1위부터 50위까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 돈이 1,000억이 몰렸다라고 하면 그 1,000억이 자금이 1위부터 50위까지 이렇게 배분해서 비중을 조절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약간 선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선물하고는 다르게 좀 더 이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 상승할 거란, 이제 상승으로 시장에 이제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이제 ETF가 만들어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 모집을 하고 마케팅을 할 때 실제 이런 고객들한테 들어오는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 상품도 물론 출시하겠지만 그거는 저는 좀 뒤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코덱스 200이라든가 그런 상품이 먼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철님, 나중에 이제 옵션이라든가 선물 상품이 출시가 돼서 제가 만약에 질문을 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진님 질문은 거의 매일 하나씩 읽는 것 같은데, 무진님이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제가 무진님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거고, 일단 무진님이 질문을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무진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중국은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달러 압박에 대한 중국의 회심이 일격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블록 미디어에 10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위안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 출시된다.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OK코인이 미국 지사를 통해 위안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계획 중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OK코인의 최고 경영자는 스타수래요. 스타수는 위안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필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위안화 국제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맡을 것이다 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일단 질문해 주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보여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질문은 강달러 압박에 중국의 회심의 일격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뭐냐면 결국에 1대1로 패깅이 된 거다.
1달러가 1 스테이블, 뭐 1 트루 USD, 1 USD 테더 이렇게 패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달러의 발행량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면 당연히 가만히 아니겠죠. FRB에서 그냥 1대1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로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달러가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뭐 상승하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뭐 코인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하나?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하락 시장이기 때문에 BTC 마켓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달러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러 자산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행 가서 달러 바꿔달라고 하면 잘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트루 USD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트루 USD로 원화 입금하신 다음 바꾸면 그 이제 달러에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를 바꿔 놓으시는 거다. 달러 자산을 투자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달러 자산을 투자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트루 USD를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할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안화도 똑같다는 거예요. 위안화도 만약에 이 OK코인 대표가 뭐 자신이 위안화를 새로 찍어내서 1대1로 안 맞추고 한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내비두겠어요? 인민은행에서? 당연히 간섭할 허가 자체를 안 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허가를 받더라도 1대1로 이제 패깅된 양으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 USD, 이 위안화 차트 지금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 USD 위안화 차트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어차피 발행량은 똑같은 상황에서 뭐 위안화를 추종하는 위안화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중국에 위안화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국 부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위안화가 1달러가 7위안이 뚫렸어요. 1달러가 7위안이 뚫려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7위안을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여기서 7위안을 넘어갔는데, 이때 그러면 빨리 내가 위안화 코인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겠다. 자꾸 말이 꼬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뚫렸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위안화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위안화로 어떤 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약간 그런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달러 압박에 대한 중국의 회심의 일격, 제가 이제 지금 무진님을 까는 건 아니고요. 무진님을 까는 건 아니고,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현재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위안화 강세에 영향을 준다, 약세에 영향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위안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인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그 중국의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고 위안화가 익숙한 중국 국민들한테는 위안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좀 더 이제 사용하는데 편리하긴 하겠죠. 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굳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까요? 내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꿀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달러, 만약 테더 코인, 트루 USD로 바꾸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달러로 바꾸지, 달러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건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중국 부자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드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각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갸르릉님이 제가 이제 보조지표 뭐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차트보다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차트 잘 보는 사람이 성공 투자하나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차트를 잘 봐도 내가 잘못된 종목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무리 차트를 기가 막히게 봐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 영원으로 수렴되는 그 코인 안에서 내가 차트 매매를 아무리 잘해서 코인 개수를 늘린다고 해도 결국엔 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코인, 어떤 코인을 선택하느냐.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차트보다는 저는 코인 선택이 중요하다. 종목 선택. 그리고 그 종목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내가 그 종목이 이 시장에 존재하는 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잘해도 배팅을 막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배팅해서 한 번만 틀려버리면 몇 번을 10번을 성공해도 한두 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레버리지 쓰면.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잘 보는 것보다도 투자에서 성공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코인의 선택, 그리고 자금 관리다. 여유 있는 돈을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최소한 진짜 1년 이상, 2, 3년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는 뭐 저 잘 보지도 못하고, 물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만, 차트 보는 관점에서만 설명드리는 거고,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 차트를 보고 그걸로 이제 단기 매매도 거의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차트 설명드릴 때 물론 가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RSI나 MACD라든가 또 일목도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그런 걸 본다고 해서 그거를 갖고 진짜 보조지표로만 사용할 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보조지표인 거고, 보조로만 사용하고 그거를 뭐 믿고 배팅한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RSI도 마찬가지고 MACD도 마찬가지고 일목도 마찬가지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차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신뢰도가 높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영상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의견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